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누가 달라져야 될까요? 남편하고 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인간 개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다르겠죠.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외계어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공부 안 하냐?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내가 공부를 옛날에 안 했었기 때문에 너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의 문지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유상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네. 문지혜 아나운서는 남편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지.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 밥 먹을까 빵 먹을까 퇴근하고 뭐 할까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돼? 딱 요 정도 대화 나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부부 측은 대화를 많이 나눈 거죠. 그래요? 이용진 씨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저는 지금 뭐 얘기했어요? 따로 살아서 뭐 대화 예전을 기억해 보면은 저는 진짜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안부도 자주 묻고 해가지고 저 진짜 대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친구 같은 아버님, 그래요. 친구 같은 엄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실제로 지난해 한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세 가족 중에 한 가족꼴로 몇 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에요? 글쎄요. 저는 진짜 근데 낚시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 용진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강한 편인 것 건강한 같고 저희 가족이죠. 10분도 채 얘기하지를 않는 가정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해요. 그렇죠. 예.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네 가족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맞아. 스마트폰 생기면서 더해요. 그래요. 대화가 10분 하면 거의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족 간의 소통 부재가 이미 현실화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한 거잖아요. 그 남 말을 잘 듣고 들어주고. 예. 저도 그런 잘 하고 말. 그럼 되는 건데 단순한 문제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가족 관계의 것은 구성이 많이 바뀌었죠. 핵가족화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1인 가족, 1인 가정이 많아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죠. 쫓겨 사는 삶에서 점점 우리 가족들의 대화가 없어져가는 그런 사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 유상훈 선생님과 함께 그동안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 자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 간에 속이 뻥 뚫리는 대화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드릴게요. 부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비난을 통해서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격한 감정만 전달되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법, 먼저 부부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뇌, 여자 뇌가 어떻게 다를까? 자, 큰 화면 볼까요? 원시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남자는 사냥하러 다녔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냥하는데. 그리고 여성들은 동굴 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힘을 합쳐서 또 집안 살림을 해야 됐죠. 여성들에게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사냥을 해서 어떻게든 잡아서 내 아이들,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다지 대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계속 진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됐어요. 남자가 언어 지능이 여성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절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들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 웃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성의 언어 능력인 언어 지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문제 아나운서는 여자들끼리 대화하면 참 말 잘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할 말도 많아지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남편하고 딱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여성들과 나누던 소재하고 얘기가 좀 벗어나고 그리고 조금 한정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용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보다 언어 지능이 2배 뛰어난 여성들과 대화를 해왔습니까? 아니 그 대화로 풀라 그러는 건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남자는 무슨 얘기를 해? 됐어. 그냥 혼자 생각 좀 해볼게. 이건데 여자분들은 항상 미쳐요. 대화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혼자 생각하겠다 그러면 미쳐. 언어 능력이나 이렇게 언어로 풀 수 있는 건 여자분들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러던 사람은 뭔가요? 약간 포기하게 되는 느낌인데요. 원래 그래는. 그렇죠. 원래 예, 예. 나를 만나기 전부터 원래 그래왔고 맺던 사람이야.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길 바라죠. 배우자가. 왜 자꾸 속옷을 거기다 놓는 거야? 양말 벗어서 왜 거기다 던져 놓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데 원래 그래 왔거든요. 왜 밥 먹다가 방구를 끼는 거야?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안 그러는 게 지금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쾌활하고 대화도 많고 상냥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부부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외계어로 소통하는 부부입니다. 두 분 말을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례는요.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고 혹시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반면에 남편은 그거와 아랑곳 없이 매일 음주를 하고 술에 한 잔 취하면은 아내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 거의 20여 년 이상 반복된 그런 부부였어요. 이 부부의 특성은요. 서로 대화 도중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는데 내 말도 마구 화가 나고 짜증난 상태에서 비난만 퍼붓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심리 평가를 진행하고 그 기저에는 남편이 항상 나를 사랑해 줬으면 그리고 내가 혹시 이렇게 화를 내다 남편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굉장히 크고 깊은 사랑이 들어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남편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분에 비해서 언어 지능이 절반이니까 제가 상황을 충분하게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걸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아마도 이 부부관계 대화상에서 첫 눈물이었을 겁니다. 아주 깊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에 누가 달라져야 될까요?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남편은 뭐 부인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겠고 부인은 뭐 남편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겠고 주변 사람은 둘 다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가 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원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바뀌어야 될 건 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찾아서 바꾸는 게 더 빠를까요? 내가 바뀌는 게 빠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문재인 아나운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노력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안 되죠. 마음은 안 돼요.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른 것 같긴 해요. 포기하는 거. 네. 그 사람한테 합리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네. 자, 여기서 포기란 단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양복? 인정? 인정? 그래요. 원래 그래왔잖아요. 나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랑 너는 인간 개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많은 부부관계 들여다보면은 상대방 인간 개조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원래 맞아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밥 먹다가 트림도 끄륵끄륵하고 방구도 껴. 그거를 야! 트림 좀 그만해! 방구 좀 그만 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래 당신은 원래 소화기관이 참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방구는 밖에서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수용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노력해줘라는 메시지와 그냥 너는 왜 그따위야 그 모양이야 글러먹었다. 자 그렇게 반응하는 것보단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을 바뀔 수는 없잖아요. 모든 아내들은 사실은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갑자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상대방의 기대 수준이 정확히 뭔지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제3자의 역할입니다. 네. 누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부부 전문가, 부부 치료자들을 들여다본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남녀 간에는 언어 지능의 차이가 있고 둘 사이에 외계어 소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부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해주고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그 다음엔 왜 저 모양이야 했던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3자로 선택하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네. 두 사람 사이를 아주 객관적이고 또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심할 때 그런 전문가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통번역한다는 예. 거. 아니 우리가 진짜 그 부부관계 그 전문가에게 한번 가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뜯어고치려고 가는 거라는 오해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필요한 역할이구나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네, 드네요. 네, 네. 이 부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다뤄볼까 해요. 네. 첫 번째가 비난을 통해서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격한 감정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삼가하는 것은 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구어체로 대화를 나눌 때는 지금 이렇게 장점은 나의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 눈을 보면서 어떤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표정과 되면 막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대화로 끝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필단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감정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문자화된 의사 전달을 주고받는 거. 요즘 뭐 꼭 필담이라면 글 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 경청을 위해서는요, 대화를 할 때 마주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언어 지능이 떨어지는 남편들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신문 보면서 듣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TV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듣습니다. 네. 자, 오늘 당장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경청의 기본은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 이것을 오늘 부부간의 소통법 마지막으로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경청을 막 하다 보면요, 선생님, 속에서 막 불이 확 나면서 막 욱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이 욱 하는 성질들, 이거를 탁탁 생각이 날 때마다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욱할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방법은요. 네.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눌린 게 많고 쌓인 게 많고 언제든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 준비된 상태가 있으면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순간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나의 감정 상태가 저 사람에 대해서 눌린 게 많은지를 잘 들여다보고 평상시에 그걸 말로써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욱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쌓인 게 많다는 거고 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증거가 되는 네, 거군요. 그럼요.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아예 싸우지도 않고 눈도 마주칠 일도 없고 대화도 하지 않는 부부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투닥투닥 다투는 부부들의 상태가 조금 더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바로 그 문제 아나운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자꾸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세상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를 나눌 일도 없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무관심하다면 그건 소통을 차라리 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소통, 특히 우리 부부 사이의 소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고치고 싶은 걸, 수정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조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가 화가 난 상태라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는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들게 돼 있거든요. 365일 화낸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예. 화가 났다가 누그러드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뒤끝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한 며칠, 하루 이틀, 2, 3일 정도면 누그러들잖아요. 그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나 그건 내 상태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 그때 우리 대화 좀 해야 하는 거가 아니라 상대방 상태를 잘 봐서 몸과 마음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혼 조정 기간을 두는 이유가 그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준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싸울 때 참는 방법도 약간 화해할 수 있는 방법?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게 진짜 포인트구나. 네, 지금까지는 부부간에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나눌 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법.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선생님의 강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일찍 들어와라. 뭐.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같아. 맞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걔랑 놀지 마라. 뭐 왜 공부 안 하냐.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제일 흔하게 하는 말 청소년 자식한테 공부해라예요. 네. 그다음에 자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공부해랍니다. 공부가 왜 그렇게 난무하는 사회가 됐는지 한번 공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죠. 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가 취미였어요. 제일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공부하는 순간 희열을 느꼈어요. 이러면 전 국민 분노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옮겨지지 않을까요? 이 행동에는 항상 긍정적 감정이냐 또는 부정적 감정이냐 이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지겹고 짜증나고 나가서 놀고 싶고 좀이 쑤시고 괴로운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행동은 자꾸 줄어들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공부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 지겨움이나 짜증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식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1년간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었던 여성입니다. 공부를 잘했었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이후에 1년 동안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부모가 이 자식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좀 나가라. 취직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나가라, 취직해라, 활동해야 되지 않겠냐.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증상인가 아니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다르죠? 기질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들? 그걸 기질,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고, 성격은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기질은 이 그릇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는 100%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릇이 똑같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큰 다음에 성격이나 이런 거 좀 달라지는 걸 보면은 네. 이 그릇을 채우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사건 하나하나들이 이 그릇에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쌓인 결과물이 성격인 겁니다. 그럼 그릇 모양이 애시당초에 다르면은 비슷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본다면 만 30세가 넘어선 이후로는 거의 고정불변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굳히기구나. 그러니까 의지나 노력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어린 시절엔 가능할지 몰라도 이 그릇이 거의 꽉 차서 더 채울 게 없는 상태. 만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고정불변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증상이냐 아니면 성격, 의지의 문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부모가 들여다보는 자식의 문제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사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모가 1년 내내 싸웠죠. 나가서 뭐 좀 해라. 아르바이트, 아무것도 못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넌 왜 의지가 그 모양이야. 정신력이 글러먹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여성을 데리고 와서
제가 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진단을 내렸을 땐 우울증이 생긴 거였어요. 아, 아주 심한 우울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의욕이 없고 우울감이 심하고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저하된 상태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 증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 여성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그냥 내내 비난만 거듭했다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식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앞에서 끌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따라가야 할까요? 뒤에서 따라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자, 다음을 볼게요. 주파수 맞추기는 뭐냐면 아이와 부모 사이의 주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외계어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식의 일방소통이거나 또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공부하라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어요? 공부해라. 그만 좀 공부 이야기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건 주파수가 안 맞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파수는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 자식들은 부모한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삶을 쭉 살아왔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 상태나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부모로서 연구하고 공부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 때 어땠었지? 근데 부모가 다 잊어버려요. 맞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 거 다 잊어버려요. 나 공부하기 싫었었는데 부모가. 그죠?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오로지 공부가 희열을 느끼는 행동이고 공부밖에 할 거 없었다는 부모도 있겠지만 참 극소수일 겁니다. 내가 공부를 옛날에 안 했었기 때문에 너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대화의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자식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야 일로 와봐. 앉아. 학원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거의 뻗기 직전 상태인지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지금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방금 전에 그랬는지 맞아.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대고 공부 이야기하면 애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뜁니다. 그 뒤로 자빠져요. 네.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상태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아이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부모가 해야 돼요, 이것도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다음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에게 용의 꼬리가 되라고 합니까? 닭의 머리가 되라고 합니까? 제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 둘 중에 있지 않죠. 용의 머리가 되라고 네. 이야기하시죠. 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탑이 돼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회사 탑에 해당되는 대학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용의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네가 용의 꼬리 또는 닭의 머리 어떤 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너한테 과연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행불행은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 주변 사람, 아주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비교를 합니다. 뭐 멀리 가지 않고 제가 의대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일주일에 그 서너 명씩 나와서 조별로 나와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아마 전국 뭐 0. 몇 % 들 정도의 성적을 갖고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인데 그 중에 4분의 3은 내가 바보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거기에서 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전공의들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학생이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너는 참 머리를 무겁게 이고 다니라고 힘들겠구나. 야, 네 머리엔 똥만 들었냐? 이런 이야기로 인격 모독을 해버려요. 난 바보구나.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아주 똑똑한 학생들조차도 바보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보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떤 사회를 가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적 박탈감으로 빠지게 하고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남들과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내 자식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자식 부모 간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충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도 유 선생님에게 궁금한 거 그리고 상담 받고 싶은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언니. 맞벌이를 해와서 어렸을 때부터 쭉 아이들과의 그 대화 소통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그런데 그런 거가 많은 그 아이들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가 제일 많이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대화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대화를 잘하시는 잘할 방법. 수 있는 그런 지금 방법.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이세요? 따님이시죠? 아, 같이 따님이 나오셨군요. 같이 나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정말로. 예. 그럼 제가 따님한테 짧게 질문 하나 거꾸로 드릴게요. 따님 입장에서는 엄마랑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떨어져 있는 그런 대화법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없어서 그렇구나. 저는 이런 과정에서는 일단 이 어색함이라든가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그냥 단지 모녀 간의 그냥 노력보다는 아까 제가 그 전문가가 중간에 껴서 엄마가 정말 뭘 바라는지 딸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감정을 갖고 통역. 있는지를 통역을 해주면은 아주 이런 과정들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혹시 선생님께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딸이 지금 39인데요. 아, 결혼. 39이고 지금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또 학교도 괜찮은 데는 나왔어요. 그 상대를 고를 적이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이제 어떤 그 추천을 하거나 그러면은 첫째 키가 얼마냐, 뭐 몇 센치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또 상대의 어떤 학력을 따지고 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느냐, 그거의 어떤 그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불변의 어떤 직업이 좀 변하지 않는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버님께서는 따님과 어떤 결혼에 관련된 예. 미래에 관련된 네.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맞겠네요. 결혼도 있고 또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단답형으로 네. 딱딱 대답을 해버리기 때문에.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요? 제일 즐거워하는 것은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드린다면 따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접어두시고요. 네. 여행과 관련된 따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걸 주제로 해서 일단 이야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은 결혼에 대해서 일단 피하고 싶고 불편한 화제인데 네. 그 부분을 아버지께서는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대화가 짧아지고 단답형이 되고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건 일단 가장 뒷전에 두고 언급을 안 하되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사실은 이게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여질 수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다가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유상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용진 씨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이 정말 교육을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하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냥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 자식들은 공부 잘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둘째는 굉장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문제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네. 자식이 공부 이외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이 가족의 달에 꼭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선생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강의여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단추. 나쁜 남자를 가려낼 수 있을까? 오만하고 아나무인입니다. 인격장의 특징은 겉으로 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기본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요.